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진 성탄절,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 장동혁 대표 노고 많으셨다. 장 대표를 향해 훈훈한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 다름 아닌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성탄절이기 때문일까요? 깜짝 칭찬과 함께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저희 싸운 적이 없어서요. 같은 동지로서 앞으로 나가자. 하니까 장 대표가 받을 거로 보세요? 그럼요.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 장동혁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이라는 장동혁 대표. 과연 국민의힘은 오늘을 계기로 화합의 길을 걷게 될까요? 예, 오늘 네 분의 패널도 크리스마스 휴일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김유정 의원께서는 저랑 좀 비슷하게 녹색 계열로 네. 크리스마스 추억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특별한 추억이나 재밌는 기억 있으신 분 있으세요? 김유정 의원님. 아니 뭐 아이들하고 이제 예. 뭐 어제도 케이크 잘라서 뭐 함께 음식 먹으면서 예. 모처럼 그 좋은 화목한 시간. 분위기,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대영 앵커와 함께 오대영 라이브에서 맞아요. 올해는 성탄절 당일날 이가혁 라이브에서 이가혁 앵커와 함께 보내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예. 작년 이 즈음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가 생각하게 되고요. 예. 동시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뭔가 결론이 안 났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상대적인 불안감이 또 엄습해 오는데요. 조만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예. 진정한 제자리로 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 뉴스를 찾아보니까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소환 날이었는데 불응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정치 얘기 좀 안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작년을 회상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뭐 기억 특별한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크리스마스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 예. 이게 더해지는데 제가 1995년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예. 처음 비행기 타봤습니다. 아. 해외 나가서 배낭여행할 때인데 크리스마스를 제가 아마 체코에서인가 보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달을 보면서 밤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저 달을 우리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낮이었을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가족을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군요.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예, 분 있으세요? 저는 80년대 후반에 이제 군대 너무 옛날 얘기를 생활을 다들. 문산 이제서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군 부대에서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가는 이제 과원에 뭐 솜씨는 없지만 이제 그 케이크를 만들고 이제 가서 이제 나눠 먹고 이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19살짜리 최고 형이 딱 올라오더니 이제 형님들 올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꼭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남는데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제가 이제 21대 때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과원 시설이 이제 그전에는 19세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사회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25세까지 있으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적응하는 등 그런 걸 좀 하도록 이제 법을 이제 대표 발의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그 친구의 그 목소리 형님들 내년에도 꼭 와주십시오. 그런 게 다시 생각납니다. 군인 홍석준이 아직까지 기억하는 그래서 자립 청년들을 위한 그런 법안을 또 만드신 그런 추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남 의원까지 듣고 갈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예. 그 전날 이렇게 매달아 놓은 양말에다가 선물을 집어 넣어 놓으면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정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고 간 거로 믿고 예. 막 좋아하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내가 이걸 갖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귀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누가 주는 건 그냥 좋더라고요. 아, 예. 저는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맞잖아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믿고 있어서요. 김영남 위원의 발언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성탄절을 맞아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온기, 희망, 위로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당을 방문했다는 그런 대변인의 브리핑도 조금 전에 언론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휴임임에도 오후 3시부터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이 상당히 중책들이 다 모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관계자, 또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그러니까 경제,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외교 라인까지 총 출동했다는 것.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 쿠팡 사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관기관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예. 또 다음 주에는 30일, 31일 쿠팡 관련 또 모든 그 관련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 청문회를 다시 한번 열잖아요. 거기에도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외통위도, 외교통일통상위원회도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지금 이 쿠팡에 대한 규제 또 책임을 명확하게 묻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정확한 입장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관 업무하는 직원들 많이 뽑고 소위 이제 로비스트 같은 역할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로비 자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 숫자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쿠팡의 매출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쿠팡 ENC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나스닥 상장하고 한 5년간 156억 정도 우리 돈으로 그 로비 자금으로 풀었다고 하잖아요. 또 트럼프 취임식 때도 한 15억 가까이 돈 쓰고 예.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규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 관계자들, 행정부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가진 쿠팡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지금 심하게 제재하려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국의 입장이나 정부 방침을 알아야만 우리도 이게 사실 한미 무역 관계로 이게 비화될 수도 있는 혹시 그런 우려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교 라인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관계기관 모두가 모여서 예.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성탄절 휴일에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쿠팡이 지금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게끔 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아무래도 쿠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일단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상 3,300만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관련된 정보, 개인 정보가 지금 이제 나왔고, 그리고 쿠팡이 지금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뗄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어떤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 쿠팡의 영업 제재라든지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또 생활상의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기업이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점이 나는 게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한 어떤 아이템을 지정하는데, 이 문제는 왜 문제가 터지냐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이버 지금 시큐리티, 이 사이버 보안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SKT도 그랬죠. 조금 전에 얼마 전에는 또 중국 그 로봇 청소기 업체죠. 로봇락도 텐센트하고 연결해가지고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 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차원에서 특히 중국의 어떤 해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더 종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징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쿠팡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고 내지는 사건입니다. 예. 근데 쿠팡의 대응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자꾸 본인들이 나서서 한미 간의 외교 문제 내지는 통상 문제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실무선에서 그 교섭을 하다가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좁혀지질 않아서 취소된 건데, 처음에
그런 내용으로 미국 그 폴리티코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 보도한 내용에 하루 정도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내용이 슬쩍 추가가 됐어요. 그 보도 내용에 마치 쿠팡 문제 때문에 장관급 회담이 결렬된 것처럼 기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더니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정치인 내지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쿠팡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별 기업단에서 생겼던 사고인데 해결을 영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쿠팡 보니까 측이요? 이걸 점점 통상 내지는 외교 문제화 시키고 있는 게 바로 쿠팡 그 자체 아닌가. 본인들의 행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홍석준 의원 말씀대로 전체적인 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쿠팡이 미국 정계를 흔들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트랙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김영범 정책실장 주재로 장관급 회의가 개최 중이고 관련된 내용이 또 정부 쪽에서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야 대표들이 뭐 각각 교회 가서 성탄 예배도 했고요. 분위기는 뭐 오늘은 다소 좀 평화, 안정 그렇긴 한데 사안들을 보면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 등등으로 글쎄요. 연말 넘어서 새해까지도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정치가 뭐 특별히 평화로운 시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했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 권한을 120% 행사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라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과 관련한 것도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경우는 위헌성을 덜어냈다고는 하지만 위헌 관련한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도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대신에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런 갈등의 어떤 그 증폭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한 입법권을 독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았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고 많으셨다라고 했고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네. 지난 12.3 계엄 이후에 1년 만에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글을 쓴 거다. 이거 화해 제스처 아니냐 뭐 이런 여러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필리버스터 24시간 끝나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이 글을 올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밍상 본인이 뭐 매우 자의적으로 이 글을 올렸을까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거나 뭐 계기가 돼서 서로 화해할 수 있다면 좋겠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또 언급도 회피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도 별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 필리버스터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장동혁 대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부의 적 한 명이 지금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인데 예. 크리스마스 선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만 별로 그래 보이진 않고요. 또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갈등과 뭐 갈등을 넘어서 뭐 대화 타협하자 이랬습니다만은 예. 내부에서 어떤 대화 타협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이 그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고작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할 말을 좀 제대로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를테면 얼마 전에 토크 콘서트에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소위 친한계 지도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무감사위에서 2년 자격정지 2년, 당원 자격 정지 예. 2년이라는 중징계 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옹졸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김영남 의원님 이런 문제 그리고 김유정 의원이 방금 언급한 대로 토크 콘서트 무대에서 굳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2년 중징계 공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등등으로 봤을 때 당원 게시판 논란 뭐 이대로 이제 조금 그만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 쪽에 전하는 것 아닌가. 네. 방금 오늘 모두가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도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의 제스처예요, 그럼. 왜냐하면 예. 지금 어쨌든 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에 게재됐던 내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떻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동원돼서 현직 당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거든요. 뭐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계속 앞으로 정치를 할 거라면 그러니까 당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이 문제가 공식화되고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권을 갖고 있고 또 당의 징계나 뭐 윤리위원회 구성권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뭐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을 수 있겠죠. 예,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적절한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요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반면에 서정욱 변호사는 조금 더 강하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 당원 게시판 문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돼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이 해결을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침묵 내지는 이제 부정을 하다가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곧 당무조사위원회에서 징계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지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당 대표로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했던 아니면 가족이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어떤 험담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충격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쨌든 빨리 매듭 짓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니까 네. 지금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했지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여론이 달라질까 하는 또 좀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 표명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 여부가 먼저 이제 중요한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빨리 이걸 했으면은 더 좀 쉽게 봉합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혼신의 힘을 쏟으셨다, 노고 많으셨다,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따라 붙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이렇게 한 전 대표가 화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좀 뭐 다른 말을 하면서 직접 응답을 안 했거든요. 사실상 무응답을 했거든요. 정강지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반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면 급물살을 살 텐데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예. 저는 뭐 잘 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 이걸 보수 전체가 연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어쩌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저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관련해서 같이 함께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줌으로 이 보수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겠지만 원론적인 답변이었죠. 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장동혁 대표가 관련해서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정치 쟁점화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정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지화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도 소명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또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윤리위원회가 최종 심판을 할 때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을 하라고 할 텐데 이 계기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면 그것으로 이 당내 갈등을 좀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필리버스터 리더십이 부각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행보가 뭐냐에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장 대표가 새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원로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MB를 만난다는 것은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기사 내용들이 있었는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새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서 그게 이건가? 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MB를 만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뭐 사실은 뭐 크게 뭐 보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원로 전직 대통령이고 또 당이 이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새 인사 차원에서 뭐 가는 것은 뭐 당연히 지극히 좀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의 어떤 상황, 즉 최근에 이제 12.3 비상계엄 직후에 이제 사과 여부 논쟁부터 해서 장동혁 지도 체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그 과거 MB와 어떤 인연이 계신 어떤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를 좀 냈기 때문에 장동혁 그 대표로서는 전직 대통령을 뭐 새 인사차 만나지만 더더욱 이런 어떤 정치 어떤 뿌리상 어떻게 보면 좀 계보를 따져서 가장 그 우리 현재도 뭐 당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만남을 통해서 당내 어떤 지지 기반을 더욱더 좀 강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MB가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어와도 물리친다.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똘똘 뭉쳐야 한다.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 강조했는데 강도가 들어와도 여기서 강도가 혹시 장동혁 대표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야? 라는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글쎄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정부 여당을 지칭한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싸우지 말고 뭉쳐라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뭐 양쪽의 가능성이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죠. 예, 현 아직은 대표입니다. 전이 아니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최근에 당내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필리버스터의 주자로 나섰고 그리고 혼자 24시간을 다 채운 거잖아요. 뭐 중간에 화장실은 다녀왔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난다는 거는
본인의 흔들렸던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절차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동들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의 목적은 본인의 당내 기반을 다시 공고히 하는 거다. 흔들리지 않도록 예.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한 화해 제스처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나가는 거는 역시 여기서 화답을 했다가는 전통적인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 내지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처럼 화답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한동훈 전 대표의 화해 메시지에 화답을 안 하지? 왜 MB를 만나지? 등등 모든 사안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런 현상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현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죠. 민주당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압박 전술을 거론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뭐 양당에서 공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압박 전술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한번 오긴 왔습니다. 예, 뭐 단식 또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럼 이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쪽은 받아들일까? 앞으로 이 듣기만 아니죠. 통일교 특검을 어떻게 민주당과 대항해서 이끌어 나갈까? 이게 또 리더십으로 또 연결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단식 뭐 받아들일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정치권에서 단식 뭐 이런 건 좀 이제 진부한 어떤 정치적 액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전히 단식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뭐 이준석 청년 정치를 표방했던 이준석 대표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면 뭐 삭발입니까? 단식과 삭발? 예. 클리셰 아닙니까? 예, 의회 정치에서 계속 투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계속 단식 아니면 삭발 이런 게 해왔었는데 예. 뭐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는 것도 특단의 조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제 일단 다 각자 법안을 내놓고 나서 우리가 논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와글와글 하는 이유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하겠다 해보자라고 해서 당황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결국 이 드루킹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의 이면에는 역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끝에 드루킹 특검 받았는데 그 관철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하자 했는데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합시다 했더니 당황해서 지금 막 이런 얘기 꺼내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 방식과 범위 예. 얘기도 막 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이걸 태워서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상 한 1년 정도 걸리는 건데 패스트트랙이 빨리 하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해보자라는 뭐 다른 표현일지 몰라도 사실상 굉장히 당황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을 다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이제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마 며칠 안 남아서. 예. 그러면 모든 그 협상 카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도 이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다. 이제 이거는 특검은 확실하게 가는 것인데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벌써 단식 뭐 삭발까지는 안 나왔어도 이런 얘기 미리 선제적으로 꺼낼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방금 김유정 의원이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하면 국민의힘이 처벌될 사람 더 많다. 이런 예측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통일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뭐 2018년에 되치기 그러니까 2018년에는 드루킹 특검으로 민주당의 김경수 전 지사가 날아간 것처럼 이번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고요. 지금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금품 제공했다는 사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습니다만 그 정치적 무게감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통일교 특검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똑같은 타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에 미칠 타격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는 항상 국민의힘만 통일교와 연계돼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언론이든 뭐 검찰에서든 그런 보도를 해왔는데 실제 들여다보니 둘 다 영향권의 아래 있더라. 이런다면 그동안 그 노출되지 않았던 민주당에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엄정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특검이 진행된다면 민주당이 입을 타격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백다 앵커 부르기 전에 홍석준, 김용남 위원께도 이어진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지금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뭐 마지막 대립이다라고 본다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서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까지 이번 사안에서는 뭐 한편이 되는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원래 과거의 예를 보면 주로 야당이 특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검을 하기로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특검은 하는 겁니다. 다만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번에 야당이 주장한 특검에 대해서 왜 야당 추천은 얘기가 안 되느냐? 왜냐하면 야당도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물론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통일교의 범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수사가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정치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건 조율하면 되는 문제 것이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지금 단식 얘기가 나오냐. 뭐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의원의 단식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통일교 특검의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한 단식은 아닌 것으로 의심이 좀 돼요. 그럼 시간 끌기다. 아니요. 이게 보면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단식을 얘기하는 건 정말 뜬금없어요. 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아마 지금의 집권 세력에 맞서서 단식하는 야당 정치인, 뭐 탄압받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미리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에 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예.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소될 때를 대비해서 탄압받고 투쟁하는 야당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왜냐면 특검은 하기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정말로 디테일한 거예요. 그걸 뭐 조율하는데 단식을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뜬금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개혁신당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느냐? 왜 지금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결국 이게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내지는 어떤 부정청탁으로 관련되면은 지금 이제 그 7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서둘러서 특검법으로 공소시효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 어떤 절대 다수가 통일교 게이트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이 높으니까 일단은 받는 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런 침대 축구를 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3자가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처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하든지 아니면 변협이 하든지 3자가 당연히 해서 이거 빨리 그 연말이 가기 전에 사실 이게 별로 시간이 걸릴 것도 없습니다. 특검법 뭐 만드는데 뭐 한두 시간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특검법을 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상식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면 권성동 의원만 구속 수사했겠습니까? 아무래도 탈탈탈 털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런 사항들이 통일교 특검이 본격화되면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관련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이 내놓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그 검사잖아요. 특별 검사잖아요. 예. 수사기관으로서 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나중에 기소하면 기소한 내용까지 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심부터 해서. 근데 사법부의 수장이 추천한 특검의 영장을 1심 판사가 기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 선발은 감독이나 코치가 해야 되는 거지 심판이 어떤 한쪽의 선수 선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왜 하나 오히려 특검의 출범을 늦추는 게 야당의 목적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튼 여야가 특검을 하겠다는 건 합의했는데 그 후속 과정이 국민들의 예상보다는 좀 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